저는 올해 43세 여성입니다. 저는 5년 전에 재혼을 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은 26살에 남자를 소개받아서 조금 서두른 결혼이었습니다. 전 집안의 장녀였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집이 꽤 잘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건축자재 도매상을 크게 하셨는데 아버지가 형제처럼 가깝게 지내는 사람에게 보증을 잘못 써서 아버지는 16억이 넘는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연대보증이 사라졌다고 하던데 그때만 해도 빚보증을 서면 꼼짝없이 그 빚을 다 갚아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구경도 못해본 돈을 보증 하나 잘못 써서 뼈 빠지게 빚만 갚게 생기자 거의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사시더라고요. 일하는 날보다 술 마시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유복하게 살 땐 엄마하고도 금술이 좋았었는데 빚보증을 얻은 후로는 엄마하고는 매일매일 싸우는 게 일이었죠. 저도 고등학교만 끝내고 돈 벌러 가야 했습니다. 원래는 미대를 진학하여 그림 쪽으로 장래 희망을 꿈꿨었지만 제게 이제는 대학에 가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생활전선에 뛰어든 후로는 제가 번 돈 제가 써보지도 못하고 아버지 빚 갚는데 그대로 다 들어갔고 저는 늘 쫓기며 살았어요. 아무리 제가 일을 열심히 해도 우리 식구는 여전히 빚 때문에 허덕여야 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 20대 초반이었는데 인생이 너무 우울했죠. 다른 20대들처럼 꾸미고 다니고 싶고 예쁜 옷도 사 입고 싶었는데 전혀 그럴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10년 가까이 빚을 갚고 나니 어느 정도 빚이 정리되긴 했지만 돈 때문에 지친 우리 집에 온기라고는 없었습니다. 저라는 존재는 그저 부모님의 빚을 갚기 위한 도구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늘 제게 이번 달에는 얼마 줄 수 있니? 이런 말씀만 하시던 때라 집에만 들어가면 숨이 막히고 속이 답답해서 하루라도 빨리 집을 벗어나고 싶더라고요. 그때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한 남자를 만났고 그 남자가 결혼 상대로 어떤지 따져보고 말고 할 것도 없이 1년 정도 사귀고 남자가 결혼하자고 하기에 저는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남자 보는 눈도 없었고 이것저것 따질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왜 가난하고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여자일수록 결혼을 급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딱 제 경우가 이랬답니다. 빚 때문에 얼른 집구석에서 벗어나고 싶은 이유도 있고 또 순수했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교제를 하면 특별한 이유 없으면 그냥 결혼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저는 순식간에 깊게 생각할 것도 없이 그 남자와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하나 낳고 살았는데요. 그 남자는 결혼 전에도 결혼한 후에도 계속 저 말고 다른 여자들을 만나고 다닌 것 같았습니다. 그냥 한 여자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야 할까요? 제가 임신했을 때 처음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일 뿐 그 남자의 바람기는 제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어요.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보니 제가 있어도 틈만 나면 다른 여자들에게 눈이 돌아가고 자기 스타일이다 싶은 여자가 있으면 눈치 보지 않고 여자에게 치근덕거리는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러다 우연히 남편이 한 여자와 살림을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것은 일상다반사였는데 그래도 집에는 꼬박꼬박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외박이 잦아지기 시작하더니 점점 집에 들어오지 않는 횟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상한 느낌에 몰래 알아보니 웬 액세서리 장사하는 여자하고 살림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때 둘이 살림하는 집에 찾아가 한바탕 난리가 나고 애 있는 사람이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쳐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여자한테 완전 정신 팔려서 바람난 사람은 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도 정신 못 차리고 바람을 피운다는 것을 알았죠. 그 남자는 정말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자식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제가 어떤 심정인지도 관심 없었습니다. 오로지 그 여자만 감싸돌면서 끼고 살더군요. 제가 몇 번을 찾아가며 사정사정 해봐도 남편은 저보고 꺼지라고 2번 다시는 자기 앞에 나타나서 우리 두 사람 사이를 방해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우리는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고 법원에 가서 이혼 도장을 찍고 갈라서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불륜을 저지르고 딴 여자와 살림을 차려도 이 가정만큼은 정말 꼭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무릅쓰고 끝까지 남편과 합치려고 했지만 이렇게 완강하게 고집을 부리고 이혼만을 요구하는 남편의 말을 결국 나중에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우라통이 터질 정도로 크게 마음고생을 했는데요. 하지만 결국 돌이켜보면 이런 인간이랑 애시당초 잘 헤어졌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참고로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은 제가 가져왔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들은 포기 못한다고 마음 단단히 먹고 있었는데 남편은 아들한테도 전혀 애정도 없었고 키울 생각은 애초부터 하지도 않았더라고요. 또 그 여자도 별로 아들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아 보여서 다행히 이 부분은 양육권 소송이나 다툼 없이 제가 원하는 쪽으로 잘 해결되었어요. 그래서 아들은 별 문제 없이 저랑 살게 되었습니다. 아들하고 둘이 산다고 아쉬울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바람 피우고 속썩이는 남편이 있는 것보다 오히려 없는 게 마음이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도 경제적인 부분은 좀 힘들었죠. 그 사람이 제때 한 번이라도 돈 벌어서 집에 돈을 제대로 가져다 준 적도 별로 없었는데요. 하지만 집이 그 사람 거였고 관리비며 전기세며 꼭 필요한 부분은 그 사람 돈으로 충당했기에 갑자기 모든 생활비를 제 스스로 해결해야 된 상황을 마주치게 되니 부담이 되었어요. 아무래도 저 혼자 벌고 애를 키워야 하다 보니 돈이 많이 들어갔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몸도 고되더라고요. 그래도 워낙 어렸을 때 아빠 빚 갚으면서 고생을 하면서 살아와서 그런지 많이 힘들긴 했어도 그럭저럭 사라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가 너무 외롭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라 활동량이 많고 밖에서 뛰어놀고 싶어 하는데 제가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느라 같이 놀아줄 형편도 안 되고 또 쉬는 날 가끔 데리고 나간다고 해도 제 체력이 딸려서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는 게 전부였습니다. 아빠가 있거나 남자 형제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서 다른 것보다 이 부분이 항상 아들에게 미안하고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들은 돈 버느라 바쁘고 체력 약한 엄마 때문에 늘 혼자서 심심한 날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다 지금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아이가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면서 저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돈을 열심히 모은다고 모았는데 전세 자금이 부족해서 보증금을 걸고 월세로 살게 됐죠. 돈을 생각해서는 계속 주택에 살아야 하는데 제가 집에 아들하고 둘이 사는 걸 알고 집에 이상한 남자가 침입하려고 했던 사건이 있어서 무리해서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손이 벌벌 떨리는데요. 아들이 늘 밖에서 노는 활동량이 적다 보니 집안에서 편하게 뛰어놀라고 1층 작은 주택에서 저희 둘이 함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늦은 새벽 베란다에서 이상한 인기척이 느껴져서 쳐다보니 어떤 남자가 술에 취해 저희 집 베란다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다행히도 그 주택이 오래되어 베란다 문이 잘 움직이지 않아 침입은 미수에 그치고 그렇게 아침까지 벌벌 떨면서 잠을 잔 기억이 납니다. 물론 경찰에도 신고를 했지만 직접적인 침입이 없었고 그래서 집에 들어와 물건을 훔치거나 큰 피해가 없기에 자기네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때 얼마나 무력감을 느끼던지 결국 무리하게 저희 엄마가 돈을 조금 보태주셔서 그나마 지금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는 것이 가능했죠.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나니 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자기도 이런 아파트 살고 싶었다고요. 저 역시도 아들이랑 그 전보다 좋고 쾌적한 집에 사니 너무 좋더라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마음에 든 건 그 전에 살던 주택보다 치안이 좋은 동네와 보안이 강화된 아파트에 산다는 게 가장 좋았어요. 제가 일을 하느라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아들 혼자만 집에 두고 나가는데 늘 혼자 있을 아들이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에 살다 보니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들이 한참 뛰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한 나이인데 층간소음 때문에 집에서는 늘 조심조심 다녀야 했습니다. 그전 주택에서 살 때는 1층이라서 층간소음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지만 현재 이사한 곳은 7층이라서 늘 조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제가 밖에 자주 데리고 나갈 수 없으니 더욱 뛰고 싶었겠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데 매일 뛰지 마라, 예전에 살던 곳이랑은 다르다 얘기를 했죠. 왜 뛰면 안 되는데? 나는 뛰고 싶은데 왜 여기는 예전에 살던 곳하고 다른데? 여기는 아랫집에 누가 살잖아. 우리 위에도 누가 살지? 가끔 쿵쿵하는 소리 들리지? 뛰지 않아도 시끄러운데 재훈이가 뛰면 밑에 집에서 엄청 시끄러울 거야. 그럼 너무 속상하고 짜증난단 말이야. 이런데 아파트 살 때는 서로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럼 나는 아파트 싫어. 옛날에 살던 집으로 갈래. 나는 뛰고 싶은데 밖에도 마음대로 못 나가고. 나는 언제 뛰어놀아? 토요일에 데리고 나갈게. 조금만 참아. 우리 재훈이 착하지? 그러면 아들은 입이 툭 튀어나와서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만화영화를 보거나 제 핸드폰으로 게임을 했습니다. 한참 뛰어놀 나이인 아들이 그렇게 풀이 죽어 있으니 그 모습이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너무 지독한 몸살을 앓았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열이 나고 추워서 꼼짝도 할 수 없더라고요. 집에 있는 해열제 하나 먹고 잠을 잤는데 기절한 듯 몇 시간을 내리 잠을 잔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 어둑어둑한 저녁이었는데 아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간 놀라서 여기저기 집안을 돌아다니며 아들을 찾았어요. 재훈아? 재훈이 어디 있어? 재훈이 화장실에 있니? 저는 아들을 부르며 여기저기 문을 다 열어봤지만 아들은 집에 없었습니다. 현관을 보니 신발도 없었습니다. 혼자 놀이터에 나간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말도 없이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던 터라 불길한 심정과 느낌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그때는 어둑어둑해진 시간인데 혼자 놀이터에 있기는 위험해 보였습니다. 저는 아파 으스러질 것 같은 몸을 이끌고 놀이터로 나갔습니다. 집 바로 앞에 놀이터에 재훈이는 없었습니다. 다른 놀이터에도 가봤죠. 역시 재훈이는 없었습니다. 재훈아, 재훈아 소리를 치면서 아들을 찾으러 다녔고 제가 아파트 한 바퀴를 돌고 집 놀이터 앞에 도착했을 때 엄마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아들 목소리에 뒤를 돌아보았고 아들은 웬 남자와 함께 아이스크림 하나씩 들고 신이 나서 손을 흔들고 있더라고요. 재훈아, 너 어떻게 된 거야? 너 어디 갔다가 온 거야? 왜 엄마한테 말도 않고 밖으로 나갔어?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아들을 찾아도 보이지 않자 제가 너무 놀라서 아들에게 소리를 질렀죠. 그러자 아들은 아들대로 놀라서 주눅든 소리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깨웠는데 엄마가 안 일어나서 심심해서 놀이터 나간 거야. 놀이터 나갔으면 잠깐 놀다 들어와야지 어디 갔었어? 엄마가 아파트 놀이터 다 돌아다녔는데 너 안 보이던데. 그러자 그 옆에 서 있던 남자가 끼어들어 얘기를 하더군요. 죄송합니다. 많이 놀라셨죠? 저는 바로 아랫집 사는 사람입니다. 애가 놀이터에 혼자 놀고 있어서 누군가 봤더니 바로 위층에 사는 아이더라고요. 사실은 층간소음 때문에 위층에 아이가 이사 온 걸 알았어요. 몇 번 지나가는 걸 봤는데 따로 인사는 못 드렸어요. 그런데 사실 아이하고는 오다 가다 놀이터에서 마주치면 여러 번 인사했거든요. 오늘도 혼자 놀고 있길래 재미있게 놀아라 하고 마트에 갔다 왔는데 그때까지 놀이터에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집에 안 들어가고 여기 있냐고 물어봤더니 엄마가 아프시다고 아침도 집에 있는 빵 있는 거 먹고 점심도 빵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녁도 들어가면 엄마가 자고 있어서 빵 먹어야 된다고, 빵은 이제 먹기 싫다고. 그래서 저도 저녁 먹기 전이고 해서 안쓰럽기도 하고 제 아들 같은 생각이 나서 같이 요 앞에 김밥집에 가서 김밥 먹고 오는 길입니다. 당연히 미리 말씀드리고 갔어야 했는데 그럴 상황도 아닌 것 같고 해서 많이 놀라셨으면 죄송합니다. 재훈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제가 혼자 저녁 먹기 싫어서 같이 가자고 했어요. 재훈이 너무 야단치지 마세요. 저녁만 먹고 조용히 들어가면 되겠다 했는데 일을 너무 크게 만들었네요. 어머님이 집에서 걱정하고 있을 생각을 제가 미처 못했네요.
내 아들을 챙겨줬으니 고맙다고 해야 하는데 저는 그때 고맙다는 말도 않고 오히려 아들을 크게 혼내버렸습니다. 너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말랬지? 아무나 먹을 거 사준다고 먹지 말랬잖아. 왜 엄마 말 안 들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아무나 따라다녀. 너 집에 가면 혼날 줄 알아. 저는 아들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와 버렸고 그 남자는 뭐라고 말도 못하고 난감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갑자기 사라진 아들 때문에 크게 놀라고 화난 마음을 지금 돌이켜보면 그 사람에게 괜한 화풀이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아들에게 한 번도 그렇게 화를 낸 적이 없는데 제가 불같이 화를 내고 나니 아들이 주눅이 들어서 고개만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조금 진정이 되고 다시 생각해보니 내가 아파서 그런 건데 어린 게 혼자서 얼마나 심심하고 지겨웠으면 혼자 놀이터를 나갔을까, 먹을 밥도 없이 얼마나 배고팠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재훈이 앞으로는 안 그럴 거지? 엄마 걱정하게 안 할 거지? 그러니 아들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아들 일로 와. 엄마가 화내서 미안해. 아까는 재훈이가 갑자기 사라져서 엄마가 너무 걱정이 돼서 그랬어. 엄마가 잘 못 챙겨줘서 재훈이가 밖에 있었던 건데 미안해. 엄마가 생각이 짧았어. 그러자 아들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큰 소리로 엉엉 울었습니다. 아들이 우는 걸 보니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우는 아들을 무릎에 앉히고 울지 말라고, 그래도 낯선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고 여러 번 일러두었죠. 그리고 잠시 후 눈물을 그친 아들이 저한테 손에 들고 있던 봉지 하나를 내밀더라고요. 이게 뭐야? 이거 엄마 거. 엄마 아프다고 하니까 아저씨가 사줬어. 우리는 저녁 먹었는데 엄마는 아파서 저녁도 못 먹었을 거라고. 엄마는 아파서 약도 먹어야 되니까 저녁 먹어야 된대. 그래서 아저씨가 이거 사줬어. 봉지를 열어보니 거기에는 죽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감기 해열제 약봉투도 하나같이 들어있었습니다. 재훈아, 이거 김밥 아니고 죽이네? 일부러 죽 사러 갔었어? 응. 아저씨가 아픈 사람은 죽 먹어야 된대. 김밥 먹으면 안 된대. 그래서 아저씨가 김밥 먹고 나서 다른 데 가서 죽 샀어. 그리고 오다가 아저씨가 약국에도 들려서 엄마 아프시다고 약도 사줬어요. 이렇게 친절한 아저씨한테 엄마는 왜 그렇게 화를 냈어? 평소 나한테는 다른 사람이 뭘 사주거나 친절을 베풀면 항상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 엄마가 고맙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 잃어버린 줄 알고 너무 놀라서 그만 인사할 정신이 없었어. 나중에 만나면 인사해야지. 응. 아저씨 진짜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우리 동네에서 아저씨가 제일 착해. 그리고 아저씨는 혼자 산대. 원래 아저씨도 나만한 아들이 있는데 아들하고 같이 안 살고 혼자 산대. 아들은 가끔 본다고 했어. 그래서 나를 보면 아저씨 아들이 생각이 난대. 아저씨는 아들이 보고 싶어도 자주 못 보나 봐. 그래서 아저씨는 아빠 같아. 엄청 착해. 아들이 저렇게 신나게 들떠서 말하는 걸 보니 그 사람이 아들에게 친절하게 잘 대해준 모양이더라고요. 괜히 미안했습니다. 사실 그 사람은 좋은 일하고 좋은 소리도 못 들었으니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게다가 아들이 뛰어다니는 것 때문에 위에 아이가 이사 왔다는 걸 알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층간소음으로 고생을 했을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저는 층간소음 만들어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언제 맛있는 음식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갖다 줘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몸이 덜 나았는데 회사에 빠질 수가 없어서 저는 억지로 몸을 일으켜서 회사에 나갔고 주말에는 몸이 너무 많이 힘들었는지 그만 또 늦잠을 자버렸습니다. 제가 눈을 뜨니 아들은 빵이랑 우유를 먹고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더라고요. 재훈아, 또 빵 먹었어? 엄마가 몸이 안 좋으니까
우리 재훈이가 제대로 먹질 못하네. 미안해. 대신 오늘은 엄마가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 재훈이 뭐 먹고 싶어? 재훈이는 잡채. 나 잡채 먹고 싶어. 잡채 먹어본 지 엄청 오래됐잖아. 그래, 재훈이 잡채 좋아하는데 엄마가 마트 가서 재료 사다가 잡채 만들어줄게. 오늘 잡채도 만들고 재훈이 좋아하는 고등어도 굽고 저녁은 맛있게 먹자. 엄마, 그런데 우리 둘이만 먹어? 어? 그럼 누구 같이 먹고 싶은 사람 있어? 아저씨. 아저씨랑 같이 밥 먹으면 안 돼? 아저씨는 맨날 혼자 밥 먹는데 혼자 밥 먹으면 밥맛도 없대. 우리 집에 오라고 해서 같이 밥 먹으면 안 돼? 아저씨가 김밥도 사줬잖아. 그래도 아저씨를 우리 집에 오라고 하기는 그런데 아저씨 집에 좀 가져다 드리자. 싫은데. 나 아저씨랑 같이 밥 먹어보고 싶은데. 아들이 그렇게 떼를 쓰면서 졸라대니 저 역시도 함께 먹기로 마음이 기울었어요. 그럼 가서 한번 시간 되시는지 물어보라고나 했죠. 그랬던 아들이 쏜살같이 달려나가서는 아래층에 가서 뭐라고 하더니 다시 쏜살같이 뛰어올라와서 소리치더라고요. 엄마! 아저씨 시간 많대. 오늘 아무 약속도 없고 집에 먹을 것도 없대.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 오시라고 했어. 엄마가 오늘 우리 집에 맛있는 거 엄청 많이 한다고 했어. 뭘 그런 말까지 하고 그랬어. 뭘 더 만들어야 되나? 저는 간단하게 잡채랑 고등어만 구우려고 했는데 아들이 저렇게 소문을 내버렸으니 허술하게 차리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두부조림에 된장국에 돼지 두루치기까지 장보고 와서 한참을 서서 만들었고 상을 차리고 있으니 아들이 아래층에 내려가서 아저씨 밥 드시러 오시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마도 이 아파트 사는 사람은 아랫집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밥 먹는 거 다 들었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내려가고 약 10분 후 아래층 남자가 아들과 함께 올라왔고 아래층 남자는 손에 꽃다발을 들고 왔더라고요. 어머, 꽃다발을 사오셨어요? 그냥 오셔도 되는데요. 남의 집에 갈 때는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니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저녁 식사 자리에도 초대해 주시는데 그냥 올 순 없죠. 그래도 뭘 사가긴 해야 할 것 같은데 마땅히 좋아하는 것도 모르겠고 어떤 게 좋을지도 몰라서 그래서 꽃 사왔습니다. 꽃을 좋아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엄마 꽃 엄청 좋아해요. 우리 엄마 꽃만 보면 사진 찍어요. 그래? 그럼 아저씨가 엄마 선물 잘 사온 거다. 그치? 네, 엄마 좋지? 맞지? 엄마 얼굴 빨개졌다. 주책맞게 왜 그 상황에서 얼굴이 빨개졌는지 저도 알다가도 모를 일이더라고요. 그날 우리는 그렇게 저녁을 먹었고 아래층 사람은 주는 대로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제가 음식 솜씨가 좋지 못한데 너무나 고마울 지경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둘이서만 먹던 저녁 식사 자리에 한 사람이 더 늘어나니 왁자지껄하고 따뜻한 온기가 흐르는데 초대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밥을 다 먹고 나서 커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왜 지금 아들과 떨어져서 혼자 사는지 가정사 얘기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내가 바람이 나서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동네 친하게 지내던 형님이 있었어요. 형님이 혼자 사는 사람이라 제가 그 모습이 안쓰러워 자주 불러서 밥도 같이 먹고 어디 놀러갈 때는 가끔 같이 동행하기도 하고 저는 인간적으로 잘 챙겨주고 진짜 친형님처럼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제 아내하고 둘이 바람이 났더라고요. 세상에 바람난 사람이 많다고 해도 그렇게 바람이 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가깝게 지낸 사람하고 바람이 나는지요. 그래서 등잔 밑이 어둡다 하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하는 모양입니다. 형님하고 오랜만에 맥주나 한잔 할까 해서 형님 집에 연락도 없이 찾아갔다가 둘이 같이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그날을 떠올리면 정말 우라통이 터져서 나 원차 그때 누가 나를 말리지 않았으면 사고쳐서 철창 갔을지도 몰라요. 그 뒤로 사람을 못 믿겠더라고요. 제일 믿었던 두 사람한테 그렇게 당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아내와 이혼하고 혼자 살아요. 아직 애가 초등학교 1학년이라 챙겨줄 것도 많고 손도 많이 가서 제가 일하면서 키우질 못해서 부모님이 시골에서 키우고 계십니다. 남자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조금 더 크고 저도 자리를 좀 더 잡으면 바로 애 데리고 와야죠. 늘 엄마 좋고 아빠 좋다고 노래를 부르던 앤데 엄마도 못 보고 아빠도 자주 못 보네요. 애가 4살 때 모든 걸 알았으니 벌써 5년이 지났네요. 애만 불쌍하죠. 애를 낳고 어찌 그런 짓을 하는지. 아랫집 사람은 아이 사진을 꺼내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재훈이보다 2살 많은 남자아이였습니다. 생김새가 누가 봐도 아랫집 남자를 닮았더라고요. 아드님이 아빠를 꼭 닮았네요. 이름이 뭐예요? 현석이에요. 장현석. 나중에 현석이 집에 오면 연락 한번 주세요. 제가 오늘처럼 맛있는 저녁 식사 한 끼 또 대접해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재훈이하고도 잘 놀 것 같은데요? 재훈이도 워낙 심심해하고 현석이도 여기 오면 친구 없어서 심심할 거잖아요. 여기에 동생 있다고 하면 현석이가 엄청 좋아하겠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아랫집 사람은 시골 부모님 댁에 가서 아들을 데리고 왔더군요. 현석이는 아주 밝고 야무진 아이였습니다. 현석이가 오니까 재훈이는 처음에는 나칠거리는 것처럼 제 뒤에 서서 쳐다만 보더니 현석이가 형아답게 만나서 반갑다고 손을 내밀고 악수를 청하니 재훈이가 기분이 엄청 좋은지 입이 귀에 걸려서 내려오질 않더라고요. 그렇게 두 아이는 원래부터 잘 알고 지냈던 형과 동생처럼 너무나 잘 지냈고, 놀이터에서 늘 혼자 놀던 재훈이는 오랜만에 현석이와 놀이터에서 놀면서 물 만난 고기처럼 엄청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저렇게 즐거운 걸 이사 오고 나서 친구도 없고 같이 놀 형제도 없어서 얼마나 외롭고 심심했을까. 앞으로 자주 만나고 같이 자주 놀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현석이하고 재훈이가 엄청 잘 노네요. 비슷한 또래라도 서로 성격이나 성향이 안 맞으면 바로 다툼이 생기고 싸우게 되는데 두 아이의 성향이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현석이가 집에 자주 놀러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정말 자주 데리고 와야겠어요. 이렇게 둘이 잘 지낼 줄은 몰랐네요. 둘이 잘 노는 걸 보니 오늘 제 기분이 너무 좋네요. 늘 현석이한테 제대로 못해줘서 미안하고 마음에 걸렸는데 오늘은 왠지 현석이한테 아빠 노릇 제대로 한 기분이에요. 오늘 현석이랑 재훈이 데리고 맛있는 거 사주고 싶은데 재훈이도 같이 데리고 가도 될까요? 저야 좋죠. 그런데 재훈이가 귀찮게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귀찮기는요. 재훈이처럼 말 잘 통하고 재밌는 아이가 흔한 줄 아세요? 솔직히 말하면 현석이하고 친구 되기 전에 재훈이는 저하고 먼저 친구 됐어요. 우리 완전 친한 친구인데 모르셨나 보네요. 우리 재훈이가 이렇게 인기 많을 줄 정말 몰랐네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넷이 자주 함께 했습니다. 현석이는 매주 주말마다 아빠 집으로 왔고 재훈이도 일주일 내내 현석이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름방학을 하게 되었고 현석이는 아빠 집에 와서 방학을 같이 보냈습니다. 방학이면 애들이 혼자 집에 있는 것이 늘 걸렸는데 현석이가 오고 나니 훨씬 걱정이 덜 되더라고요. 제약회사에 다니는 현석이 아빠는 일찍 출근했다가 저보다 일찍 퇴근했고, 물류회사에서 관리 일을 하고 있는 저는 10시까지 출근했다가 현석이 아빠보다 조금 늦게 퇴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침은 제가 챙겨서 먹이고 점심은 미리 만들어둔 카레나 볶음밥으로 먹고 저녁은 현석이 아빠가 일찍 들어와서 아이들 밥을 챙겨주었습니다.
둘이 함께 아이들 돌보니 생각보다 훨씬 손도 덜 가고 수월하고 마음도 편했습니다. 무엇보다 현석이와 재훈이가 잘 지내서 너무나 보기 좋았죠. 가끔 현석이 할머님이 현석이가 집에 있다가 없어서 허전하시다며 현석이를 보러 오셨다가 두 아이를 데리고 동네 산책도 나가시고 간식도 챙겨주시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저를 굉장히 좋게 봐주셔서 제게도 늘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이혼하고 난 후 늘 마음이 불안하고 뭔가 편치 않았는데 현석이 아버지를 알고 난 후에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하고 미더웠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현석이 아버지한테 고맙다고 했죠. 요즘 제가 마음이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현석이가 없었으면 우리 재훈이 이렇게 기분 좋은 방학을 보내지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환하게 밝게 웃는 모습 너무나 오랜만에 보네요. 현석이 아버지가 우리 재훈이 챙겨주지 않았으면 서로 모르고 살았을 이웃인데 너무 고맙습니다. 저야말로 재훈이 어머님이 너무 고맙습니다. 현석이를 진짜 재훈이 형처럼 아껴주시고 예뻐해 주시잖아요. 어릴 때 엄마하고 헤어져서 사랑이 부족한 아이인데 이렇게 재훈이 어머니가 현석이를 예뻐해 주시니 제가 얼마나 고마운 줄 모를 겁니다. 정말 이 은혜는 두고두고 갚을 겁니다. 은혜는요 무슨, 서로 도움이 된다고 하니 너무 좋네요. 그나저나 이번 여름 휴가 때 뭐 하세요? 글쎄요, 휴가라고 해봐야 특별히 어디 가본 적이 없어서요. 재훈이 외가에나 잠시 다녀온 것 외에는 별로 해본 게 없네요. 그러면 혹시 재훈이 어머니 괜찮으시면 애들 데리고 해수욕장 갈까요? 해수욕장이요? 현석이 어릴 때는 해수욕장 자주 갔는데 이혼하고 난 후에는 한 번도 안 갔거든요. 애가 바다만 보면 물만한 물고기처럼 너무나 좋아했거든요. 이번에 기회가 된다면 현석이랑 재훈이 데리고 가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서. 재훈이도 해수욕장 가본 지 오래됐죠? 재훈이는 바다는 봤는데 해수욕을 해본 적은 없어요. 가면 좋아서 온 모래사장을 뛰어다니겠어요. 상상만 해도 기분 좋네요. 그럼 같이 가시는 거죠? 낮에는 해수욕하고 저녁에는 조개구이도 먹고 진짜 재미있을 것 같네요. 회사에 휴가 날짜 알아보시고 말씀해주세요. 그럼 스케줄에 맞춰서 저 바로 펜션 알아보겠습니다. 해수욕장에 간다고 하니 현석이와 재훈이는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고요. 날짜도 안 정해졌는데 둘은 바다에서 뭐하고 놀지 장난감을 챙기고 있더라고요. 아이들도 신났겠지만 솔직히 저도 너무 설레고 신이 났습니다. 얼마 만에 가보는 바닷가인지요. 결혼하고 나서도 전 남편이 늘 바람을 피고 지 혼자 놀러 다니느라 제게 휴가는 그저 외가댁에 방문하는 게 다였어요. 또 여자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게 좀 힘든가요? 휴가 때 펜션을 잡고 바닷가에 놀러가는 건 제게 그저 꿈 같은 일이었죠. 다행히 현석이 아버님 덕분에 기회가 생겨서 오랜만에 휴가다운 휴가를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맞춰 7월 말에 휴가를 내고 넷이 한 차를 타고 속초로 떠났습니다. 바닷가에서 아이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칠 줄 모르고 놀았고 현석이 아버지와 저는 바다에 앉아서 맥주 한잔 마시면서 아이들 노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우리가 나란히 앉아서 맥주를 마시고 있으니 아이들이 와서 소리를 치고는 도망치더라고요. 아빠, 아줌마랑 둘이 여보 당신 같아요. 엄마, 아저씨랑 둘이 여보 당신 같아요. 그렇게 소리를 치고는 둘이 다시 장난스럽게 웃으면서 바다로 들어가 놀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기분이 묘하긴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현석이 아버지를 엄청 경계했는데 날이 갈수록 현석이 아버지가 믿었고 마음이 가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오래오래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고 현석이와 재훈이도 오래오래 저렇게 친형제처럼 잘 지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또 사실 정확히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가끔 현석이 아버지를 보면서 설렌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둘이 같이 있다 보니 자연스레 부부로 살았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종종 머릿속에 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로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나누어 본 적이 없어서
어색한 분위기만 맴돌더라고요. 그런 제 마음이 현석이 아버지에게 들렸는지 갑자기 현석이 아버지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정혜씨. 정혜씨라고 이름을 부르자 저는 깜짝 놀라서 현석이 아버지를 쳐다봤죠. 늘 제 이름이 아닌 재훈이 엄마라고 부르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제 이름을 불러주시니 가슴이 정말 쿵 하고 떨어진 기분이었어요. 왜 그렇게 놀라세요? 정혜씨를 정혜씨라고 부르는데 뭐 잘못됐습니까? 아니요. 평소에는 재훈이 엄마라고 부르시다가 갑자기 이름을 부르셔서 좀 낯설었어요. 그런데 왜요? 무슨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정혜씨, 저 아주 오랫동안 생각하고 또 생각했는데 이런 얘기한다고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제가 아내하고 문제가 생기고 나서 너무 큰 배신감 때문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혼했습니다. 그런데 이혼하고 나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고 지나갔으면 좋았을 걸. 그냥 모른 척하고 살 걸 그랬나. 그냥 한번 용서해 줄 걸. 왜냐하면 애한테는 엄마가 너무 필요하다는 걸 현석이가 커갈 때마다 너무나 절실하게 느꼈거든요. 그런데 지나간 일은 되돌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렇게 헤어진 사람한테 다시 시작하자고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애한테 엄마가 필요한 거지 저한테 그 사람은 이미 마음에서 떠났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건 이후 여자를 믿지 못하는 혐오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앞으로 내 인생에 두 번 다시 여자는 없고 그저 내 아들 현석이만 잘 키우자라는 생각으로 여지껏 인생을 살아왔는데 정혜씨를 만나게 되면서 이런 제 생각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리고 현석이에게 낳아준 엄마 말고 새엄마가 생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현석이 아버지가 새엄마라는 말을 하는데 제 심장이 막 뛰기 시작했습니다.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 들겠고 얼굴이 빨개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애들이 보면 또 얼굴 빨개진다고 놀릴까봐 손으로 양보를 가리고 있었죠. 제가 앞으로 누굴 만나도 정혜씨만큼 우리 현석이한테 잘해줄 여자는 못 만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어떤 사람을 만나도 정혜씨만큼 편하고 좋은 여자는 못 만날 것 같고요. 그래서 말인데 정혜씨. 현석이 아버지가 얘기를 하다 말고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저는 애들이 볼까봐 손을 빼려고 하니 현석이 아버지가 제 손을 더 꼭 붙잡더라고요. 정혜씨, 나 앞으로 이렇게 잡은 정혜씨 손 놓고 싶지 않습니다. 정혜씨, 우리 현석이 엄마가 되어주고 제 배우자가 되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재훈이한테 그 누구보다 좋은 아빠 될 수 있고 평생 마음 변치 않는 착실한 남편 될 자신 있습니다. 제가 뭐 대단히 잘난 사람도 아니고 돈을 엄청 잘 벌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네 식구 얼마든지 먹여 살리고 애들 대학교 공부시킬 정도는 됩니다. 재훈이에게도 아버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혜씨도 의지할 수 있는 남편이 있으면 훨씬 좋을 거고요. 정혜씨, 내가 지금 당장 얘기해달라는 거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혜씨가 마음 정할 때까지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결혼 한번 하면 평생이 걸린 일인데 당연히 섣불리 대답하긴 힘들겠죠. 당연히 이해합니다. 그러니 천천히 생각해보시고 얘기해주세요. 가능하면 긍정적인 방향으로요. 그래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잠깐 생각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현석이 아버지 말씀하시는 걸 보니 현석이 아버지는 제 마음을 전혀 모르시는 것 같네요. 현석이 아버지는 여자 마음을 그렇게 모르세요?
내가 그 말 나오길 얼마나 기다렸는데 너무 늦게 얘기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정희씨. 현석이 아버지는 너무 뜻밖이라는 듯 놀라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현석이 아버지, 제가 현석이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설레고 가슴이 뛰었는지 모르시죠? 제가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제 심장 뛰는 소리가 현석이 아버지한테까지 들릴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다고요. 혹시 저만 찬물 들이키고 있는 건 아닌지, 현석이 아버지는 재혼할 마음 없는데 저만 헛물 들이키고 있는 건 아닌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다고요. 하도 말이 없길래 내가 매력이 없나 보다, 우리는 아래 윗집 주민으로 사는 건 왜 부부로서는 인연이 없나 보다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늦게라도 마음을 얘기해주니 제가 얼마나 기쁘고 좋은 줄 모르실 겁니다. 왜 몰라요? 압니다. 알아요. 정희씨 눈빛을 보니까 정희씨가 어떤 마음인지 너무나 잘 알겠습니다. 정희씨, 나를 그렇게 생각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나 진심으로 정희씨 사랑하고 재훈이 좋아합니다. 재훈이 현석이처럼 내 친아들로 생각하고 잘 키울 자신 있고, 또 무엇보다 나 정희씨 절대 고생 안 시킬 겁니다. 정희씨 마음도 다치게 안 할 겁니다. 내가 마음을 한번 다쳐보니 사람 마음 다치게 하는 것은 정말로 잔인하고 못할 짓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뒤늦게 정희씨를 만나려고 그 마음고생을 한 모양입니다. 정희씨, 내가 잘할게요.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듣는데 왜 주책맞게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지요. 저는 그만 눈물을 툭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손자들도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재혼이니만큼 가족들만 모인 자리에서 식사하는 것으로 결혼식은 대신했습니다. 결혼사진만 따로 찍고요. 우리는 재혼여행으로 애들 데리고 제주도를 가려고 했는데 양가 부모님이 말리시더라고요. 평생 이런 여행 갈 일이 언제 있다고 애들을 데리고 가. 그냥 두 사람만 다녀와. 애들은 내가 봐줄 테니까. 둘이 여행 가서 재미나게 놀고 만리장성도 쌓고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와. 살다 보면 싸울 때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는 게 부부잖아. 그런데 한때 좋은 추억을 쌓고 나면 그 추억으로 미운 마음도 용서가 되고 허물이 생겨도 덮게 되는 거야. 둘이 다녀와. 좋은 시간 보내고 와. 그렇게 우리는 둘이서만 제주도 3박 4일 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주도도 처음, 비행기도 처음 타봤는데 제주도가 그렇게 아름다운 섬인 줄 나이 40이 넘도록 모르고 살았더라고요. 우리는 부모님들 말씀처럼 제주도에서 좋은 추억 쌓고 만리장성도 쌓아서 그렇게 행복하게 재혼 3년차를 보내고 있습니다. 두 아들은 가끔 싸울 때도 있지만 둘이 더할 나위 없는 친구이자 형제이고요. 저도 가끔 남편과 다툴 때가 있지만 그래도 늘 좋은 사이로 지내고 있어요. 제 남편도 3년 내내 처음 그 마음 변치 않고 아주 열심히 살고 가정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3년간 재혼하고 살면서 제 머릿속에는 정말 딱 한 가지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재혼하길 잘했다. 정말 잘했다. 재혼하면 초혼보다 더 서로를 맞추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람 나름인 모양입니다. 우리 네 식구 여지껏 아주 재미나게 살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서로 마음 변치 않고 잘 살아갈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0에 접어든 남자입니다. 제가 들려드릴 사연은 바로 제 아내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내를 만나 살아오면서 한눈 한 번 팔아본 적 없고 일이나 가정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습니다. 제 주변의 친구들이 저를 천연기념물이라고 할 정도로 저는 가정과 일밖에 모르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다른 친구들을 보면 술도 좋아하고 골프도 좋아해서 가끔 애인을 만드는 친구도 있었는데 저는 술도 못하는 데다 골프에는 전혀 흥미가 없어서 끼지도 못했습니다. 친구들이 술도 배우고 골프도 배우라고 했지만 저는 굳이 좋아하지도 잘하지도 않는 걸 억지로 배워서 뭐하나 싶어서 늘 친구들 사이에서 한 발 빠져 있었죠. 그래서 더더욱 가족들을 더 챙길 수 있었습니다. 밖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면 그만큼 가족들하고 보내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꼭 필요한 약속이 아니면 가능한 집에 일찍 들어갔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1순위가 바로 우리 가족이었기에 정말 중요한 모임이 아니면 늘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요새 여자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남편이 도와주지 않고 독박 육아하는 게 힘들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누구보다 옆에서 아이 육아를 함께하고 도와주었어요. 밖에서 아무리 일하느라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도 아내가 부탁한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 화장실 청소, 아이 분유 먹이기, 아이 목욕 등 집안일과 육아와 관련된 일을 군말 없이 했죠. 그래서 아내 친구들을 만난 자리에서 늘 저보고 1등 신랑감, 1등 남편이라는 이야기를 빼먹지 않고 들었어요. 제가 회사 일이 힘들어도 집안일을 열심히 도운 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 인생에서 가족이 제일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밖에서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성공해도 가족과의 사이가 좋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에 만사 제쳐두고 가정일을 가장 우선으로 삼았죠. 그래서 아이 커가는 모습도 보고 아이는 물론 우리 부부 사이도 잘 유지해왔다고 믿었습니다. 아내 역시 저의 헌신적인 모습에 고마워했고 우리 부부 사이도 좋았습니다. 바로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정말 사람 일은 모르는 일이고 사람 속은 정말 알 수가 없더군요. 그건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도 예외는 아니더라고요. 저는 결혼할 당시에는 대기업에 다니고 결혼하고 5년 정도 지난 후 내 사업을 하는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창업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쪽을 전공했기에 퇴사 후 마음 맞는 친구와 함께 오래전부터 생각해두었던 모바일 게임 회사를 창업했고 그중 몇 개가 데이트를 치면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그때가 막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카카오톡과 같이 앱 시장이 떠오르면서 핸드폰으로 게임하는 붐이 일어났던 시기였어요. 너도 나도 저처럼 게임이나 앱을 개발하려는 회사들이 많았고 남들처럼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저는 학생이나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보다는 나이든 어르신들이 무료한 시간 때우기에 좋은 게임을 주로 개발했고 생각했던 것보다 결과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매출은 적지만 직원 수가 몇 명 안 되었기에 서로 나누다 보니 억대 연봉은 기본이고 그 후 홍콩이나 외국 기업의 투자금 유치까지 받아 그야말로 승승장구했어요. 제가 대기업 다닐 때 연봉도 적지 않았지만 게임 창업이 성공하고 난 후 그야말로 돈 걱정 없이 살게 되었죠. 이제는 어디 가서 기죽지 않고 떵떵거릴 정도로 사회적으로도 성공했고 꿈꾸던 집에서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을 정도였죠. 제가 창업할 당시에 아내도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회사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고 회사에 남고 싶은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었던 사람이라 임신하자마자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저 역시도 아내가 밖에서 일을 하기보다는 건강하게 아이 출산하고 집에서 육아하고 내조하는 게 더 좋았기에 퇴사하고 싶어하는 아내의 뜻에 적극적으로 찬성했죠. 하지만 그게 꼭 좋은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회사를 그만둘 당시만 해도 제 회사가 아직 자리 잡지 못했을 때라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그때는 저희 회사에서 게임이 출시하기 전 개발 단계라 어떠한 수입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겨우겨우 아내가 벌어오는 월급으로 관리비며 생활비 내고 먹고 살고 있었는데 이제 그마저도 들어오지 않으니 눈앞이 깜깜했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매우 컸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그 후 일에만 매진했고 밤에 2~3시간 자고 일어나 일을 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죠. 한때는 너무나 피곤하고 잠이 부족해서 그런지 멀쩡하던 이가 흔들리고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때 스트레스로 얼마나 머리가 많이 빠졌는지 아직도 제 정수리를 보면 원형 탈모 자국이 메꾸어지지 않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 가족 길거리에 나앉게 될 것 같아 밥도 안 먹고 잠도 못 자고 게임 개발에만 몰두했죠. 이러다 건강에 큰 무리가 가겠다는 생각에 조금 쉬엄쉬엄 해야겠다 생각은 들었지만 일을 쉬어가면서 해야 할 수 없었던 때라 피로회복제 복용해가며 일을 했습니다. 기회란 노력한 자에게 온다는 말처럼 결국 저희 회사가 개발한 게임이 외국계 대기업에게 투자를 받아 크게 성공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중장년을 타겟으로 소소하게 만든 게임이 이제는 청소년을 비롯한 젊은 층에게도 급속도로 퍼져 큰 돈을 만질 수 있었죠. 한번 성공의 맛을 보게 되니 더더욱 일에만 몰두해서 이제는 잠을 자지 않아도 밥을 먹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한계에 다다랐는지 몸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어요. 그 중에 특히 문제가 된 게 바로 간이었는데요. 잘 때마다 장기가 옆으로 쏠리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단 하루도 피로감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별로 큰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잠이 부족하니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 잠을 보충해가면서 몸의 피로를 달랬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몸이 나아지질 않아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는 간 혈관종이 의심된다고 하더라고요. 간 MRI를 검사한 결과 10cm 크기의 종양이 발견되었고 간암으로 진행되기 직전의 상태라 다행히 다른 장기로 전이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간암으로 전이되기 전에 수술을 하는 게 좋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 세포가 암세포로 발전하게 되는데 그때는 수술이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최대한 빨리 날짜를 잡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병원 의사 선생님의 권유대로 수술을 하게 되었고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 없이 무사히 수술을 잘 끝낼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수술을 하고 난 후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절대 무리하거나 피곤하게 생활하지 말고 음식도 건강식으로 잘 골라서 먹는 것이 좋다고 몸 관리에 신경을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내한테 육식보다는 채식 위주로 자극적인 것보다는 염분도 적은 덜 자극적인 것 위주로 부탁했습니다. 아내는 알았다고 대답은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병원에 있을 때도 그렇고 언젠가부터 정신이 딴 데 팔려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뭔가 늘 다른 생각에 빠져있고 대답도 건성으로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모습이 조금 섭섭하더라고요. 제가 수술을 받기 2년 전 아내는 맹장 수술을 했는데 그때 저는 아내가 너무 걱정이 되어서 안절부절 못했는데 아내는 제가 간 수술을 받을 때도 덤덤해 보였습니다. 사실 의사 선생님께 병명을 진단받았을 때 혹시라도 아내가 충격받을까봐 크게 걱정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제 예상과는 달리 전혀 놀란 표정도 아니었어요. 보통 남편이 큰 중병에 걸렸다고 하면 다들 울거나 슬퍼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대수롭지 않아 하는 아내의 모습에 상처를 받았죠. 하지만 그때는 그냥 제 착각이겠지 했어요. 건강하던 사람이 아프게 되면 괜히 감정적으로 변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몸이 아파서 예민해졌나 보다, 별것도 아닌 일에 내가 과하게 생각하는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확실히 아내는 예전하고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밥을 차려주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었죠. 제가 병원에서 퇴원하고 난 후 저는 자극적이지 않은 속이 편한 음식들을 먹고 싶었는데 식사 시간 때 매번 김치찌개랑 기본 반찬 몇 가지를 주는 겁니다. 분명 수술을 받고 나서 의사 선생님한테 자극적인 음식 먹으면 안 된다고 같이 설명 들었는데 그걸 까먹었는지 매번 김치찌개를 내주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자극적인 건 내가 안 먹어도 되지 싶어서 김치찌개는 아주 조금만 먹고 다른 반찬을 먹었죠. 그런데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식탁 위에는 김치찌개만 올라왔습니다. 김치찌개를 얼마나 많이 끓였는지 식탁에 김치찌개가 올라올 때마다 졸여진 김치찌개를 먹게 되었죠. 여보, 오늘도 김치찌개야? 다른 건 없어? 어? 다른 거 뭐? 김치찌개 당신 좋아하잖아. 그래서 많이 끓인 거야. 뭐 김치찌개 좋아하긴 하지. 그런데 너무 맵고 짠 거 말고 다른 메뉴를 먹었으면 해서. 다른 메뉴 뭐 그냥 김치찌개 먹으면 안 돼? 갑자기 다른 메뉴를 어떻게 바꿔? 그리고 만들어 놓은 건 먹어야지. 버리기도 아깝잖아. 다음에는 다른 거 만들어 줄게. 그래, 그럼 그러지 뭐. 이왕 만들어 놓은 거 버릴 순 없으니까 오늘은 그냥 먹을게. 그리고 요즘 부쩍 반찬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밥상 앞에서 투정 부리지 좀 마. 만들어 놓은 것 가지고 그러면 나는 더 하기 싫어져. 일일이 국 끓이는 것도 만만치 않고 반찬 만드는 것도 만만치 않아. 투정 부리는 게 아니라 내가 얘기했잖아. 짜고 맵고 자극적인 것보다 그냥 싱거워도 괜찮으니까 속 편한 음식 먹고 싶다고. 꼭 김치찌개 끓일 필요는 없잖아. 김치찌개가 뭐 어때서? 그리고 그렇게 내가 만들어주는 것이 불만이면 당신이 그냥 만들어 먹어. 나도 매일 집에서 밥하는 거 짜증나.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아내는 눈에 쌍심지를 켜고 더 큰 소리를 냈고 괜히 한마디 더 했다가는 싸움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고 억울하긴 했지만 일단 참고 넘어갔죠. 그렇게 일주일 내내 김치찌개만 올라오고 난 후 그 다음부터는 콩나물국으로 메뉴를 바꿨더라고요. 이제 내 말을 들어주는구나 라고 국을 한 숟가락 떠서 먹어본 순간 너무 맛이 없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콩나물에 소금만 넣고 콩나물국을 끓여도 그것보다는 맛있을 텐데 간도 안 맞고 물하고 콩나물만 들어있는 것을 콩나물국이라고 끓여서 주는데 제가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대놓고 맛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또 화내고 싸울 게 분명했기에 어떻게 하면 상처받지 않고 말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콩나물 끓이는 법을 검색해서 아내한테 보내줬습니다. 아내가 끓인 콩나물국이 맛이 없다는 말은 않고 여기 유명한 요리사가 하는 콩나물국인데 이거 한번 먹어보자고요. 속이 엄청 풀릴 것 같다며 먹어보고 싶다고 했죠. 그랬더니 아내는 제가 보낸 톡을 보기만 하고 답장도 안 보내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집에 들어갔는데 아침에 먹었던 콩나물국이 그대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내가 보낸 거 못 봤어? 그거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 아침에 먹었던 거네? 뭐야, 또 반찬 투정이야? 당신 정말 왜 그래? 왜 그렇게 사람이 까탈스러워? 내가 마음이 편해야 당신하고 살지. 이렇게 까탈스러운 사람하고 어떻게 살아? 도대체 나는 남자들 반찬 투정하는 거 이해를 못하겠어. 음식하는 게 뭐 쉬운 줄 알아? 나는 그냥 사 먹고 싶은데 당신 때문에 억지로 하는 거야. 해주면 고마운 줄 알고 먹을 일이지. 왜 그렇게 하나하나 트집을 잡는 거야? 설마 어디서 다른 여자 만나고 다니면서 괜히 나한테 트집 잡는 거 아니야? 그러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해. 이혼하고 싶다고 하면 이혼해 줄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여자는 뭐고 이혼은 뭐야? 당신 하는 게 그렇잖아.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여자한테 밥맛 없다고 잔소리하고 사람 피를 말려 사람을 못살게 괴롭히는 거. 이런 것도 이혼 사유가 되는 거야.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는 콩나물국 먹고 싶다고 한 것뿐인데 먹고 싶은 거 얘기하면 다 이혼 사유가 되는 거야? 이게 닥달하고 사람 휘말리는 거야? 그런 걸로 이혼하려면 대한민국에 이혼 안 하는 가정이 어디 있겠어. 괜한 트집 부리지 마. 됐어. 나도 더 이상 뭐 해달라 소리 안 할 테니까 당신도 앞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해. 무슨 말만 하면 아내는 나랑 이혼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냐면서 저를 닥달하더라고요. 누가 보면 마치 제가 아내에게 죄 지은 사람처럼
저를 구박하더라고요. 오히려 화를 낼 사람은 나인데 뻑하면 소리 지르고 이혼하자고 말하고 화를 내니까 아내한테 무슨 말을 못 꺼내겠더라고요. 게다가 아내는 저녁마다 약속이 있다면 나갔고 가끔은 술도 마시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보니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자주 밖에 나가지 않았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밤늦게까지 외출하는 아내가 이상했어요. 하루는 제가 저녁에 일을 마치고 들어와서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밥통에 밥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아이는 학원 갔다가 밤늦게 온다고 하고 집에 들어가니 저 혼자더라고요. 배는 고픈데 밥통에 밥도 없고 해서 시켜 먹을까 하다가 사 먹는 것보다 집밥 먹는 게 낫겠다 싶어서 쌀을 씻어서 밥을 했습니다. 밥은 30분 정도만 하면 되니까 씻고 나와서 냉장고에 있는 반찬 꺼내서 먹을 생각이었죠. 밥은 전기밥솥에 올려놓고 저는 샤워 먼저 하고 잠시 후 밥솥에 밥이 다 되었길래 밥을 퍼서 냉장고에 반찬을 꺼내서 밥을 먹기 시작했죠. 그런데 콩나물 무침을 한 입 먹었는데 맛이 이상한 겁니다. 약간 쉰 듯한 느낌이 들어서 어묵볶음도 있길래 먹었더니 어묵볶음도 뭔가 맛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반찬을 꺼내 먹으려고 봤는데 마땅히 먹을 것이 없어서 김 꺼내서 김치하고 대충 저녁 먹고 끝냈죠. 잠시 후 아이가 학원 마치고 들어오더군요. 이제 들어왔어? 배 안 고파? 너 밥 먹었어? 아이에게 물으니 밖에서 친구들하고 간단히 사 먹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왜? 집에 들어와서 먹지. 나도 집에 와서 먹으려고 했는데 엄마가 집에는 먹을 거 없다고 밖에서 사 먹으래. 냉장고에 있는 반찬도 오래돼서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다고. 아빠, 엄마 요즘 무슨 일 있어? 왜 엄마는 밥도 안 해주고 반찬도 안 만들어주는 거야? 우리 친구 엄마들은 집에 가면 엄마가 간식도 챙겨주고 맛있는 것도 해놓는다는데 냉장고에 있는 반찬도 다 반찬 가게에서 산 거래. 그러면서 아빠한테는 비밀이랬어. 아빠가 조미료 들어간 음식 먹는 거 싫어하니까 말하면 절대 안 된다고. 그런데 요즘은 반찬도 잘 안 사는 것 같아. 집에 먹을 게 없어. 딸아이 말 듣고 있으니까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회사를 나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어디 가서 돈 벌어오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어디서 뭘 하기에 집에 밥도 없고 반찬도 사서 먹고 그것도 모자라 반찬이 냉장고에서 쉬어가는 줄도 모르더라고요. 게다가 요새는 아예 집안 청소도 손 놓았는지 맨발로 거실을 돌아다니다 보면 찐득찐득 발바닥에 먼지가 많이 묻었어요. 청소하는 거 힘들까봐 파출부 아줌마 부르라고 100만 원이나 생활비 올려줬는데도 집안 꼴이 많이 아니었어요. 그럼 그 돈을 어디다 갖다 썼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집안일을 손 놓고 나몰라라 하는 아내 행동이 이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루는 참다 못해 싸움을 하게 되었죠. 매일 무슨 약속이 그렇게 많아? 어떻게 회사 운영하는 나보다 사람을 더 많이 만나고 음식을 왜 그렇게 다 사다 먹어? 내가 당신 보고 일하라는 소리 안 하고 돈 벌어오라는 소리도 안 하잖아. 그런데 기본적인 집안일도 안 하고 밖으로만 놔두려고 해. 나는 그렇다 쳐. 애 밥은 챙겨줘야 될 거 아니야. 애가 매일 밖에서 밥을 사 먹고 오는 게 말이 돼? 지금 한창 잘 먹어야 하는 때고 공부 한창 해야 할 나이인데 집에서 뒷바라지를 해줘야 할 거 아니야.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왜 나한테 소리 질러? 왜 나한테 겁주고 그래? 조금 있으면 사람 치겠다? 어? 그래, 한번 쳐봐. 쳐보라고. 조용히 말해도 되는 걸 왜 소리치고 난리냐고. 당신이야말로 왜 그래? 요즘 계속 나한테 잔소리나 하고 내가 평생 뭐 집에서 밥만 하고 살아야 해? 나도 내 시간 좀 가질 수 있는 거잖아. 집에 먹을 게 없으면 시켜 먹어도 되고 밖에 나가서 사 먹으면 되지. 요즘 배달 음식이 얼마나 잘 나오는데 꼭 집밥을 먹어야 된대. 나도 정말 지겨워. 당신 보면 나도 숨이 막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 좀 하지 마. 나는 당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아내가 도대체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누가 봐도 이 문제는 아내가 잘못한 게 100번 맞는데 제게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화만 내니 도저히 대화를 할 수 없었어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신혼 초에는 청소도 잘해놓고 아침 저녁으로 새 밥과 새로 끓인 국으로 잘 챙겨주었는데 한순간에 다른 사람처럼 변한 아내가 낯설었어요. 혹시 내가 모르는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서 한동안 제 자신을 되돌아봤어요. 하지만 저는 회사 일로 잠시 바빴던 것을 빼고는 바람을 핀 적도 가정을 소홀히 한 적도 없어서 억울했어요. 제가 아내하고 일이 하도 답답해서 우리 부부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나 싶어서 정신과 의사인 친구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내가 이유 없이 짜증을 내고 반찬도 한 번 만들면 일주일 내내 똑같은 것만 준다고 했더니 갱년기일 수도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갱년기? 나이가 아직 40대 중반인데 갱년기가 올 수 있는 거야? 요즘은 30대 후반에 오는 사람들도 있어. 갑자기 덥다고 하고 짜증이 많고 만사가 귀찮다고 하면 갱년기일 가능성이 크지. 갱년기일 때는 옆에서 자꾸 자극하는 것보다 가만히 얘기 좀 들어주고 하고 싶은 거 하도록 두는 것도 괜찮아. 갱년기 때 사람 잘못 건드리면 이혼당해, 이 친구야. 잘해줘. 외로움 타고 우울증 느끼지 않게. 저는 갱년기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친구 말 듣고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신경을 써줘야 하는데 제가 수술하고 나서 너무 예민하게 굴었나 싶기도 하고 너무 제 자신만 생각한 것 같아서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전화해서 밖에서 저녁 먹자고, 밥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먹자고 하려고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 저는 아내가 전화기 두고 어디 나갔나 싶어 문자로 보내놨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문자가 왔는데 자기는 이미 저녁 약속이 있다고 저녁은 저 혼자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딜 또 나가냐고 물어보려고 하다가 사춘기보다 무서운 게 갱년기라고 하는데 그래, 일단 그냥 두자. 그냥 하고 싶다는 대로 하게 놔두자 했습니다. 그 후 친구의 말대로 가능한 아내의 심기를 거슬리지 않도록 노력했어요. 아내 대신 저는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새로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제가 만들 수 있는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가는 딸에게 아침 굶고 가지 말고 든든하게 먹고 가라고 밥도 챙겨줬죠. 아내는 저와 딸이 나갈 때까지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갱년기 증상 때문에 우울해서 저러겠지 싶어서 저는 아내를 깨우지도 않고 아침밥 차려놓고 먹으라는 메시지까지 적어두고 나갔죠. 그리고 요즘 기분 안 좋은 것 같은데 기분 전환할 수 있는 취미생활이라도 하라고 두둑하게 용돈도 챙겨줬죠. 그렇게 저는 당분간 아내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음을 좀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갱년기는 자기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닐 테니까요. 그렇게 한 3개월쯤 지났을 겁니다. 제가 매일 아침 일어나 밥하고 밥까지 챙겨주고 나가는 것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아내는 다시 밥도 해놓고 음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역시나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김치찌개를 끓이고 모든 반찬은 도저히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뒀습니다.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게 한두 번 계속되다 보니 일부러 나를 골탕 먹이려고 저러나 라는 생각까지 들게 되더라고요. 저도 나름 화를 가라앉히고 아내가 갱년기라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려고 했지만 가만히 지켜보니 아내에게 갱년기가 왔다고 하기에는 좀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아내는 제 앞에서만 말도 잘 안 하고 저만 오면 방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아내가 제 앞에서만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루는 거래처 사람을 만나기 위해 낮에 모 백화점에 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백화점 커피숍에 들어가려고 할 때 어디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반사적으로 소리가 나는 쪽으로 돌아보았고 거기에는 아내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누군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보하고 불렀는데 아내는 제 목소리를 듣지 못했는지
계속 웃으면서 통화를 하면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더라고요. 거래처 사람과 만나기 30분 전이라 저는 아내하고 차라도 한잔할까 싶어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아내 뒤를 따라갔죠. 그리고 아내가 통화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통화하는 상대는 왠지 여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상대에게 존댓말을 쓰는 것과 과한 콧소리를 내는 것, 애교를 부리는 것을 보니 상대는 분명 남자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까지 내려갔고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자 차 한 대가 입구에서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치마를 나풀거리면서 달려가 그 차에 올라타더라고요. 순간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차는 누구이며 아내가 통화한 사람은 누구인지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아내가 바람이 났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낯선 차를 타는 아내를 본 순간 불륜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저는 조용히 펴내지 않고 아내가 무슨 일을 벌이고 다니는지 알아보기로 했죠. 저는 아내가 집에 들어온 후 아내 휴대폰을 먼저 뒤져봤는데 아내 휴대폰은 도저히 열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비밀이 많아서 그러는 건지 아내 휴대전화는 본인이 아니고는 절대 열어볼 수 없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휴대폰으로 아내 뒤를 잡기는 힘들겠다 싶어 다른 방법을 생각했죠. 하루 잠복하고 있다가 아내 뒤를 밟을까, 아내 차에 위치 추적기라도 달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는데 손 안 대고 코를 풀 수 있게 되었죠. 제가 본격적으로 아내 뒤를 밟기 전에 한 여자가 우리 집에 찾아왔더군요. 그때는 토요일 저녁이었고 아내는 약속이 있다고 나갔고 아이는 학원에서 보충 수업을 하느라고 늦는다고 했습니다. 그 저녁에 나를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초인종이 울리기에 나가보았죠. 정미화 남편 되세요? 네, 그런데요. 누구세요? 친구 되세요? 친구면 제가 직접 연락했지 뭐하러 집까지 찾아왔겠어요? 친구라기보다는 원수 같은 사람이라고 해야 맞겠네요. 정미화, 지금 나가고 없죠? 약속 있다고 안 하던가요? 네, 오늘 약속 있다고 나가긴 했는데 누구신지... 저 정미화가 만나고 다니는 남자 와이프예요. 정미화가 남자 만나고 다니는 건 알고 계셨어요? 둘이 헬스장에서 만났어요. 알게 된 지는 2년이 넘었고요. 본격적으로 둘이 불붙기 시작한 건 10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저는 진작에 눈치를 챘는데 둘이 얼마나 007 작전 하듯이 만나고 다니는지 기가 막혀서 증거 잡는데 너무 오래 걸렸잖아요. 제가 남편한테 티 안 내면서 뒤쫓아다니느라 몸무게가 5kg나 빠졌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유방에 종양도 생겼어요. 다행히 음성이라고 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데 이 인간들 때문에 내가 없던 병까지 생기고 이것들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둘이 지금 장난 아니에요. 눈에 뵈는 거 없고요. 대부분 낮에 만나요. 둘이 일주일에 거의 3, 4일은 만나고 만날 때마다 모텔, 호텔 아주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도저히 안 믿어지시죠? 저도 처음에는 설마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어딜 가나 좀 눈에 띄는 스타일이라 저보다 다른 사람 눈에 먼저 띄었어요. 제 남편한테 여자가 있는 것 같다고 혹시 모르니 알아보라고 지인이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남들이 얘기 안 해줬으면 모를 뻔했어요. 저 증거 다 모았어요. 소송 이미 걸었고 곧 소장 이쪽으로 날아올 거예요. 그 여자가 한참 얘기를 하는데 저는 너무나 낯설고 생각지도 못한 얘기들이라 멍하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 그대로 믿을 수도 없고 믿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한참 듣고만 있다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 제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쪽이 하는 얘기 다 믿지도 못하겠고, 아내가 좀 의심스럽긴 하지만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하는 얘기를 다 받아들이긴 힘드네요. 제가 안에 들어오면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람난 여자 말을 믿는다고요? 물어본다고 솔직하게 얘기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증거 보여드려요? 증거요? 그래요. 보고 싶네요. 저도 좀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그 여자는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열어 보이면서 둘이 주고받은 내용, 둘이 함께 찍은 사진, 화면 캡처해 놓은 것을 하나하나 열어 보였습니다. 그 사진을 보니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제 아내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남자와 주고받은 대화를 보니 아내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있었더군요. 그 여자가 찾아온 그 전날 밤도 우리 부부는 뜨거웠습니다. 아내가 짜증을 내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우리 부부 사이 괜찮았고, 특히 부부 생활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계속 다른 남자를 찾아다녔던 것 같더군요. 아내에게 남자가 있었고, 더 참기 힘든 건 사진 속의 아내는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남자를 진짜 사랑하는 듯 보였고, 정말 둘이 가슴 설레는 연애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벌렁거리고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듯 보였는지 그 여자가 그러더라고요. 그쪽은 와이프를 그렇게 모르세요? 그 여자 완전 여우 같은 여자예요. 둘이 연락 주고받는 거 엿보니 그 여자 지금까지 자연스럽게 이혼하려고 애 엄청 쓴 것 같던데요. 그쪽 재산이 엄청 많아서 이혼하면 그 여자한테 돌아갈 재산이 많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부부싸움도 생기게 하고 정 떨어지는 집만 골라서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이혼하려고 일부러 그랬다고요? 갱년기 아니고요. 저는 아내한테 갱년기가 와서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일부러 이혼하려고 그랬다는 거죠? 원하시면 둘이 무슨 문자를 주고받았는지 다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쪽도 아내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겠죠. 저는 그 여자에게 제 연락처와 메일 주소를 주고 자료들을 좀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여자로부터 메일이 왔는데 저는 정말 뒷목 잡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아내가 만나는 남자는 프리랜서 사진작가였습니다. 아내가 돈이 많아 보였던 건지 몸매 비율이 좋다, 아름다운 모습을 찍어주고 싶다고 접근했고, 아내는 그 말에 혹해서 만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우리 집에 찾아온 여자는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아침이면 꼬박꼬박 출근을 해야 하지만 그 남자는 프리랜서이다 보니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장 다니는 아내를 대신해 아이를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일도 그 남자가 다 했고, 그 외의 시간은 적당히 일하면서 제 아내를 만나 사진 찍어주고 둘이 놀아났던 겁니다. 사진작가라 그런지 사진 찍는 기술도 예술이더군요. 아내를 만나는 동안 그 남자는 아내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들만 포착해서 사진을 찍어주었고, 아내가 어떤 모습을 좋아하는지 잘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게다가 아내의 누드 사진도 촬영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둘이 갈 때까지 간 사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상상하기도 싫은 아내의 불륜 장면이 절로 생각났어요. 솔직히 인정하기 싫지만 그 상간남은 남자가 봐도 매력적인 외모의 소유자였어요. 직업이 사진작가라서 그런지 옷 입는 스타일도 세련되고, 보면 볼수록 왜 아내가 빠졌는지 알겠더라고요. 게다가 서로 주고받은 문자를 보면 굉장히 세심한 성격에
여자 마음을 끌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와는 정반대의 모습에 끌렸겠죠. 그 남자를 만나는 순간 아내의 마음이 어땠을지 알 것 같아 더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둘이 나눈 대화를 보니 아내가 그 남자에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자기를 슬슬 질려할 거라고, 곧 남편 입에서 먼저 이혼하자는 소리 나올 테니 그때 위자료도 챙기고 재산 분할도 하고 한몫 챙기면 앞으로 먹고 사는 데는 큰 문제 없다고 그 남자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도 아내가 혹할 만한 말만 골라서 하더라고요. 미화야, 나는 집에 있어도 늘 마음은 너에게 가 있고 잠을 잘 때도 아침에 일어날 때도 너만 생각해. 아내와는 지금 각방 쓰고 있고 아내는 털끝 하나도 손대지 않아. 미화가 아니면 나는 그 어떤 여자도 싫어. 미화야, 전생에 우리는 이루어지지 못했던 연인이었나봐. 내가 결혼하고 조금 늦게 너를 만났지만 너를 만나게 되어서 지금 너무 행복하고 어떤 일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어. 이 생에서 너를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이 인생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살았을 거야. 너는 내가 살아가는 의미이고 내가 숨쉬고 싶은 이유야.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 잘 알고 있어. 불륜이라고 손가락질 하겠지. 그런데 나는 우리가 불륜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나는 이제야 진짜 사랑을 찾은 거고 내가 찾은 진짜 사랑을 두 번 다시 놓치고 싶지 않아. 우리 조용히 이혼하고 영원히 우리 두 사람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문자를 받고 아내는 철환 씨 사랑한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더군요. 자기는 지금 철환 씨만 생각하고 있다고, 나 역시 마찬가지라고, 내가 살아가는 의미는 철환 씨밖에 없다고. 정말 눈알이 튀어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감도 안 오더라고요. 아내한테 전화를 해봤습니다. 전화를 안 받더군요.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고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생각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내가 했던 행동들이 하나씩 떠오르더군요. 요리를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 음식 만드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아닌데 아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그제야 모든 걸 알겠더라고요. 알고 나니 현실이 지옥이었습니다. 모르고 넘어갔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밤 늦게야 아내가 문을 열고 들어오고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아내는 제가 자기를 쳐다보자 바로 욕실로 들어가서 샤워부터 하더라고요. 저는 아내가 나오길 기다려 아내를 불러앉혔습니다. 어디 갔었어? 갑자기 물으니 아내가 당황하더라고요. 어딜 가긴.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 내가 어딜 가든 일일이 보고를 하고 다녀야 해? 당신 스토커야? 사람 숨막히게 왜 이래? 다시 한번 물을게. 어디 갔었어? 누구 만나고 왔어? 정말 왜 이래? 나 피곤하니까 들어가 쉴게. 내일 얘기해. 아내는 일어나려고 했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을게. 어디 갔었어? 누구 만나고 왔어? 왜? 나한테 말 못할 사람이라도 만나고 다니는 거야? 왜 묻는 말에 대답을 못해? 친구 만나고 왔어. 됐어? 친구 누구? 그 친구한테 지금 바로 전화해봐. 잘 들어갔냐고 확인 전화 해보라고. 정말 왜 이래? 무슨 확인 전화를 해? 당연히 잘 들어갔겠지. 당신 오늘 정말 이상하니까 그만해. 자꾸 이러면 당신하고 한마디도 하지 않을 거야. 한마디도 하고 싶지 않겠지. 내가 질려서 나가 떨어지게 하고 싶겠지. 내가 너무 정확하게 맞췄어? 언제까지 숨길 생각이야? 당신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내가 모를 거라 생각했어? 내가 괜히 이러는 줄 알아? 뭐, 스토커? 왜 사람 숨막히게 하냐고?
내가 얘기해볼까? 당신은 나하고 이혼하고 싶으니까 일부러 날 자꾸 자극하는 거야. 내 재산이 탐났어. 이혼하고 한몫 챙겨서 다른 놈하고 새 인생 살아보고 싶었어. 애도 가정도 다 소용없는 거야. 당신 그런 여자였어? 그렇다면 정말 실망이야. 나는 그런 여자를 내 아내로 둔 적 없고 앞으로도 둘 생각 전혀 없어. 재산 분할? 꿈도 꾸지 마. 완전 착각했어. 당신 재산은커녕 쪽박차게 만들어줄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괜히 넘겨짚지 마. 내가 왜 넘겨짚어? 어떻게 이런 걸 넘겨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당신 마음대로 생각해.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각오하는 게 좋아. 나 가만 안 있어. 아내는 그제서야 제가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의 냉정한 반응에 아내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냉랭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행동을 싹 바꿔서 저를 달래더라고요. 그리고 평소에 하지도 않던 음식을 만들고 제가 준 레시피대로 콩나물국을 끓여서 주기에 다시는 이딴 거 만들지 말라고 보는 앞에서 콩나물국을 변기에 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냉정한 태도를 보이니 미안하다, 잘못했다는 말을 1000번은 한 것 같네요. 하지만 그 소리가 제 귀에는 전혀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에도 나를 속이고 있는 듯했고 저는 그 순간에도 앞으로도 더 이상 아내를 믿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제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저에게 싹싹 빌었지만 제 마음이 돌아서지 않자 솔직히 자신의 마음을 다 얘기하더라고요. 결혼했다고 평생 당신만 만나야 되는 거야? 억울하면 당신도 다른 여자 만나. 바람 한번 폈다고 이혼할 것 같으면 세상 사람들 다 이혼하지 어느 부부가 남아있겠어. 나만 바람 피는 줄 알아? 솔직히 주변에 바람 피는 사람 진짜 많아. 서로 모르고 살 뿐이야. 어떻게 평생 한 사람만 보고 살아? 평생 밥만 먹고 살 수 없듯이 평생 한 사람하고만 잠자리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똑같은 사람, 똑같은 일상, 똑같은 잠자리. 너무 지겹잖아. 나는 당신이 다른 여자랑 하룻밤 자고 온다고 해도 이해해. 물론 기분은 나쁠 수 있지.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걸 이해 못해? 당신도 바람 피우고 와. 그럼 둘이 똑같이 되는 거니까 억울한 거 없잖아. 진심이 술술 나오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나도 다른 여자 만날 거야. 당신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고 마음 좋은 여자 만날 거야. 당신처럼 인간 쓰레기 같은 여자는 안 만나. 가정 있는 남자 만나는 여자가 제정신이겠어? 그래서 나는 내 가정 정리하고 새로운 여자 만날 거야. 깨끗하게 이혼하고 새로운 여자 만나서 내 재산은 정말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쓸 생각이야. 그러니까 내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건 걱정도 하지 마. 만나지 말라고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져도 만날 테니까 나는 새 여자를 만나기에 충분히 젊고 능력이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그러자 아내는 펄쩍 뛰면서 입에 개거품을 물더라고요. 저는 우리 집에 찾아온 여자와 서로 협의해서 서로 배우자에게 상간녀, 상간남 소송을 걸었고 아이에게도 모든 사실을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사춘기에 갓 접어든 나이라 말하기 좀 조심스럽긴 했지만 아이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생각이 많이 자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엄마를 보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는 우리보다 엄마 만나는 아저씨가 더 좋지? 나도 그런 엄마는 필요 없어. 나는 그냥 아빠랑 살게. 엄마는 엄마 좋은 사람이랑 살아. 나도 엄마 보고 싶지 않아. 그러자 아내는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아이까지 그렇게 나올 줄은 몰랐던 모양이더라고요. 아내가 이혼 도장을 찍지 않으려고 해서 저는 이혼 소송을 걸었고 이혼 소송 문제와 재산 분할 문제는 전문 변호사에게 맡겨서 잘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내가 그동안 아이를 키워왔던 공이 있으니 재산을 아예 안 줄 수야 없겠지만
절대 아내가 생각했던 금액은 받아갈 수 없을 거라고 변호사가 얘기하더라고요. 매달 저희 친부모님, 장인 장모님에게도 똑같이 용돈을 보내드렸는데 그것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처가에서도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렇게 성실하고 돈 잘 버는 남자 두고 뭐하는 짓이냐고요. 아내 복이라 생각합니다. 자기 복 제 발로 차버린 거죠. 저는 지금 딸하고 같이 지낼 새 집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아내와 살던 집은 거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딸이 대학 갈 때까지는 딸 뒷바라지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는 제 인생 살 겁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좋은 날 되시고 건강하세요.